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세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도연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내년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000선을 돌파하면서 2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연말을 맞이해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상춘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아주 오랜만에 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2000선 도달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렇게 보이는데요. 이 방송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처음 아마 리먼 사태 직후에 방송이 시작돼서 주가가 아주 최악의 상황에 있다가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마 방송에 이렇게 뒷받침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포인트세는 위기 이전에 2007년도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7개월 만에 2000포인트에 도달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한때는 한 890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890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2000선에 도달하는 이 모습 볼 땐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는 나름대로 그동안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항상 맨 처음에는 최하위 피킹이다 해서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간다 하는 이런 용어를 리먼 사태 직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의 힘, 그리고 최근에 보면 투자 심리가 이렇게 개선됨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빨리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사실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많이 얘기했어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관론자들의 생각이 엊그제까지 있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랐을까 이런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위기 극복이 한국이 좀 돋보였다 이런 것이 사실 주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장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 증시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것은 상대적 수익이기 때문에 유망하냐 하면 주가가 가는 건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재테크 산업에 비해서 증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주가 수준 자체가 계속해서 가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까 이것이 네. 이제 오히려 더 관심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채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채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있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있으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되면 우리가 이제 금리와 채권 가격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앞으로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예적금사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 예적금의 금리는 인플레이를 감안한다는 소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돈이 많이 풀린 부분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이렇게 커질 경우에는 실질 금리의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 많이 그 관심을 보였던 것이 금이라든가 이런 상품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금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재테크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은 이렇게 보면 비교적 힘든 수단입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코스피가 한 2,000선에 도달했어도 이러한 그 재테크 시장별로 보면 역시 증시가 가장 그 유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또 증시와 관련해서 예측하는 그 증권사들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적금의 실질금리도 마이너스 시대가 됐고요. 또 다른 재테크 수단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시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자금들이 증시로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이렇게 연말이 되갈수록 훈풍이 이제 되고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 수익을 기록하다 보니까 돈의 속성상 자연스럽게 증시로 몰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돈을 푸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서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기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예적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증권사의 CMA, MMF 같은 이런 대기성이라든가 부동자금화 됐었거든요. 네. 이것을 통칭해서 호딩머니, 퇴장통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증시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른 재테크 수단별로 유망할 것이다 하는 그 예상이 기대가 이렇게 나옴에 따라서 증시 쪽으로 지금은 자금이 빨리 이렇게 쏠려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채권 금리가 그동안 한 2.8%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 다 3.3%, 3.4%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그만큼 내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판자금이 어디다 되냐 하면 바로 증시 쪽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 월가의 그 자금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국고채 금리도 한때는 그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한 3.3%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팔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다 판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빨리 증시로 유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증시 쪽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증시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재테크 시장보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시가 유망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에서 이렇게 투자자를 비롯한 또 경제 주체들이 이런 자금의 어떤 보유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글로벌 자금들이 증시로 모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유망하다면 과연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대목이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에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들, 특히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이 투자하면 아마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브릭스 국가들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과 투자자분들도 내년에도 계속 브릭스,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와 차이나가 계속해서 유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내년도에 그 브릭스와 함께 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상당히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죠? 내년도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로서 뉴 브릭스라는 용어들, 이 뉴 브릭스라는 용어는 브릭스에 이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를 통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뉴 브릭스니까 BRIC에서 이 용어의 영어 이니셜이 들어가는 국가가 다른 국가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브릭스에 이어서 다시 경제를 받칠 수 있는 국가 이것을 통칭해서 뉴 브릭스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마빈스라는 그런 용어가 내년에 많이 뜰 거로 보이는데요. 이 마빈스는 멕시코와 M의 멕시코와 A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V의 베트남, I의 인도네시아, N의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S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마빈스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막에 그 아파시아라는 이상한 용어들이 나왔죠. 이 아파시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래서 아프리카의 AF와 아시아를 합치는 이러한 국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스타라고 해서 비스타는 V는 베트남, I는 인도네시아, S는 남아공, T는 터키, A는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를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시청자분께서 세계의 그 증시를 선진 증시와 이머징 증시, 신흥 증시와 그다음에 프론티어 마켓 이렇게 볼 때 대체로 종전에 프론티어 마켓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내년도에는 세계 경제 성장축으로 속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들 지역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주의에 지켜야 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뉴 브릭스라는 단어가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정말 각광받는 나라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할 건지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위기 이후에 주력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대체로 보면은 이 프론티어 마켓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이런 그 광물 자원을 비롯한 부존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국가를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개별 국가의 내년도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는 그걸 잠시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내년도에 세계의 260개 국가의 성장률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는 것이 카타르입니다. 2020년, 22년인가요? 우리를 제치고 월드컵에 이게 그렇죠. 후보지로 됐죠.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 그래요. 카타르가 이 조그만 나라고 미개척 국가인데 어떻게 해서 월드컵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이 국가들은 그 광물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세계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를 것이다. 네, 많은 발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카타르가 개별 국가의 성장에선 15%대의 가장 높은 거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나와 콩고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터키 같은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다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과 달리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 지역에서 산업은 어떤 산업이 뜰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위기 이후에는 세계 경제에 그 주력해가는 이런 그 새로운 그 주력 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금융이란 환자 상태에서 국가와 중앙이란 의사가 그동안 금리를 대폭 내리고 돈도 풀고 하는 이런 시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환자 상태를 지금 건전한 상태를 이렇게 치료낸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치료한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이 다시 환자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사실 위기가 재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속속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시청자분과 투자자분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예들에도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이 위기가 극복하면서 체력의 산업에 해당되는 성장 대안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구순 산업이 이렇게 부활했고요. 네. 그다음에 1990년 외환 위기에는 소위 그 뉴 이코노믹 신경제 시한을 낳았던 IT 그리고 9/11 사건 이후에는 금융 산업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산업이 뜰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녹색 산업이 많이 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융합 통합 같은 이런 기술들, 예를 들어서 원전 항공 같은 첨단 기술들, 그다음에 증강현실 시대, 모든 것이 보인다는 증강현실 시대를 가져간 이런 모바일, 이런 업종들이 주력 업종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천재성 기업, 천재성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파라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라이징은 떠오른다, 트렌드에 맞춰서 떠오르는 산업, 그래서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거든요. 이런 업종들을 좀 잘 본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층들이 늘어났습니다.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 이런 위기를 거치면 니프티 50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못 사는 사람이 더 넓어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양극화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얼마큼 심하냐면 UN 분류상 하루에 사용되는 경비가 $8 이하인 계층들을 보통 빈곤층이라 얘기합니다. 네. 경제 용어를 쓸 것을 BOP, Base of Economic Pyramid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로 세계의 지금 75%, 43억 명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큰 시장을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산업도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와 BOP 비즈니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내년도에 유망한 투자 산업을 고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기 극복 이후에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성장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파라이징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빈곤층 확대에 따른 BOP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국가와 산업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업 차례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뜰까요?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에서 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모이면 산업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섬유기업이 모이면 섬유산업이다 이렇게 불리고요. 금융사가 모이면 금융산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산업조직론에서 그렇게들 표현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에 유망한 기업을 고를 때는 일단은 위기 이후에 떠오르는 주력 산업에 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개별 기업을 고를 때는 대체로 보면 내년도에 그 기업들이 경영계에서 힘을 쏟는 것이 뭐니까? 아무래도 힘을 쏟으면 관심이 그만큼 되고 관심이 네. 된다는 것은 가치가 형성된다는 거고 네. 그 가치에 투자하면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세계적인 플레이어에 해당되는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주요의 그 대기업들이 내년도에 어떤 쪽에 공격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가져갈까 이것을 보면 대체로 여기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내년도에 유망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내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사라든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그 주요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 그 공격적인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큰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새로운 산업. 요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 같은 이런 신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제3의 가치를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제3의 가치라는 것은 나눔과 기부 같은 이윤 이외의 나눔과 기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진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런 요인을 추구한다든가 그리고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됨에 따라서 세계가 이제 다시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그 플레이어를 추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의 네 가지 각도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 목표들은 기업들이 그만큼 영역을 투입한다는 거, 그 영역을 투입하면 가치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에 속해 있으면서 사실 그 내년도에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공통적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런 네 가지에 부합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기 이후에 떠오르는 주력 산업군에 속해야 되고요. 또 세 가지를 보자면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가치를 지닌 기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목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까지 살펴주셨는데요. 그럼 개별 주식을 고를 때도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야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좀 볼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유망 투자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유망 투자 기업을 투자 판정 기준으로서 뭐냐면 PER이라는 게 있었죠. 네. 이 PER이 낮으면 저평가해서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또 재무제표상에 단순히 그 수익이 나오는 그래서 얼마 벌었느냐, 당기 수익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아마 시청자분이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망한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 이윤은 사실 기업의 본질인 만큼 이윤도 잘 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냉혈적인 어떤 기업으로 금융사로 이윤만 내는 것보다는 내 고객과 함께 20년, 30년 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나눔과 기부받았던 사회적 가치, 소위 이것을 임팩트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임팩트는 empathy, 감정이입이라는 empathy에 플러스 PACT, 사회적 연대를 뜻하는 PACT, 요거 약 혼합어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감정이입에 사회적 연대다 하면 요게 공감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은 겸손한 이러한 기업들이 유망한 기업으로 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게 글로벌 사회에서 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운영에는 최고 책임자. 이건 우리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과 금융사에서는 최고 책임자, CEO들이 되겠죠. 이러한 그 CEO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시합니다. 이 종전과 다른 것은 종전에는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지금은 보이는 시대다. 그래서 증강현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동영상 시대에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EO상도 그런데 부합하는 사람이 그 앉혀있는 기업들이든가 금융사들의 주식이 유망하다 하는 네.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신원서판, 다시 말하면 신체가 아주 잘생기고 그다음에 말을 잘하는 그래서 동영상 시대에 적합한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도연영 앵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내년도에 CEO로 앉혀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유망 투자 기회든 종전의 그 기준 플러스 임팩트 가치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 기업, 그 다음에 CEO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CEO가 사실 말 잘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긴 신원사업판에 부합되는 경영인상 이런 네. 것을 하면 내년에 투자를 그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원서판처럼 되기 위해서 저도 내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런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고 또 강한 기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금융 상품을 고를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결국 이제 유망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올해도 코스피 지수가 한 2,000선 이렇게 도달했습니다는 사실 2,000선 도달해도 투자자분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크게 체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0선 가지만 과거처럼 모두가 수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지수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2,000선 가더라도 위기 후에 누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 독식 효과를 누리는 기업들은 더 가고 그다음에 패자 효과를 누리는 기업들은 확실히 탈락하다 보니까 네. 사실 업종별 기업별로 니프티 50 현상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뭐 몇 개 업종에 의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이 그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 의외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수상이 2천이지만 일반 투자가의 체감상의 지수는 2천이 못 되는 네, 이런 맞습니다.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내년에도 이 현상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는 올라가지만 업종별 기업별로 니프티 50 차별 현상이 되는 데는 개인들이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투자 관점에서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러한 그 리스크에도 좀 대비하면서 이러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어떤 종목 사고 어떤 종 파는 것보다는 사실 지수 자체가 몇몇 특정 업종에서 올라간다면 이 지수에 연동되는 인덱스 상품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변동성과 리스크가 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완충 능력이 자체적으로 있는 매월 일정 금액을 넣는 적립식 상품들 이런 것이 내년도에도 유망한 금융 상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실제로 나지 않았다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개별 종목을 이렇게 선택했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래세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을 넣는 적립 상품이 아마 이번에 위기를 거치면서 미래 상품을 이렇게 가입하든 안 하시든 간에 어떤 상품을 가든 간에 사실 적립 상품을 넣으신 분이 가장 개인 입장에선 큰 고생이 없으면서 수익이 많이 났다 하는 것은 이번에 입증됐습니다. 네. 이런 것이 개인 입장에서 증시가 임하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말씀처럼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더욱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투자 상품, 뭐 적립식 펀드나 인덱스 상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안전한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랩 상품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전무님께서 보실 때 내년도에도 이러한 인기는 계속 쭉 이어질 거로 보시나요? 뭐든지 이 상품이라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에서 S장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 펀드의 그 전성 시대를 이렇게 되다가 새로운 상품이 되면 맨 처음에는 사실 이 상품이 유망할지 잘 모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이 아기가 잘 커질지 안 커질지 굉장히 유아기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기에 도달하면
사실 그때선 확 불면서 붐일이거든요. 네. 아마 랩 상품도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랩 상품에 대한 보편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그 펀드 상품이든가 이런 게 균형을 찾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독주 체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랩 상품이 인기를 끌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그러나 올해만큼 거세게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어올릴 만큼 그런 시대는 이렇게 좀 내년에는 좀 다소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랩 상품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보편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도 이 펀드라든가 이런 상품에 비해서 특이하게 그렇게 커질 수 있는 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든지 상품이라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상품은 사실 그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랩 상품이 있다 해서 무조건 랩 상품으로 돌려가는 이런 부안이동하는 투자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이렇게 나쁜 결과를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든지 상품은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이렇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면 상품별로 균형점을 가져가고 조화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의 상품의 인기를 해서 이렇게 가서 거기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모든 상품 간의 균형을 가져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자기 재산을 보호하면서 자기 재산 증식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쏠림 현상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아무래도 상품들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상품을 무조건 가입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그렇습니다.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010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011년을 맞이하는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주식을 바라보면서 연말에 2,000포인트 도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내년도에 증시가 유망하더라도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일부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2,400, 2,300 가더라도 사실 지금은 이렇게 기준이 분모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2,300 갈 때는 15%뿐이 안 나오고 2,400 갈 때는 20%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뒤늦은 낙관론에 이렇게 편입해서 증시를 유망하더라도 증시에 투자할 때 너무 기대 수준을 높여 잡으면 본인들이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때가 내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내년엔 증시를 유망하지만 그러나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중국의 긴축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좀 살아난다면 그 많은 자금들이 언제 또 회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정책 기조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국내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도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도 동시에 대변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융 상품에서는 이렇게 균형점을 강조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방송하는 시점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선을 넓게 들으실지 모르더라도 사실 이런 것이 내년 1년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가 하는 것을 아마 내년도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닥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1년 증시 전망과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역시 불안감은 존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에도 좋은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0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신입사원의 패기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열정으로 마무리를 한다면요. 2011년도 뜻깊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